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고리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KBS의 교정행정 관련 비리 의혹 보도 이후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도소 내 비리 백태를 출소자와 퇴직 교도관들로부터 들어봤습니다. KBS 취재진이 사립중고등학교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입수했지만 상당 부분이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사유재산인이 개입하지 말라는 건데 이들 사학의 학교 운영비 90%가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오늘 전국에서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어려워서 변별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시로 입학하는 학생의 수가 늘어 별시율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분식회계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입증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어째서 그런 건지 오연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삼성그룹의 핵심,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인데요. 삼성전자 주식이 거의 없는 이재용 부회장 일가는 이 두 회사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가 일반 기업을 소유하지 못하는 금산 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 원칙에 어긋나는 면이 있으니 삼성생명이 전자주식을 파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으로선 그룹 지배력은 유지해야 하니까 삼성물산에 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지분을 몰아줘서 지배구조를 완성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삼성물산 자회사인 바이오로직스가 4조 5천억 원 분식회계를 했으니 장부 처리를 다시 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삼성물산 가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삼성물산 지분이 적어 제일모직과 합병한 건데 이 가치가 고의로 부풀려졌다고 결론이 났으니 아예 이 합병 과정 자체가 미심쩍은 상황이 된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법적 판결을 기다려야 하니까 결국 삼성이 지배구조 개편에 삼성물산을 적극 활용하는 건 현재로선 부담입니다. 바이오 지분을 팔아서 전자주식을 사들일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다시 잘잘못을 따져보자 이런 관련 소송들이 줄을 이을 겁니다. 지난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에버랜드 주식을 싼 값에 발행해서 이 부회장에게 몰아줘서 결국 편법으로 승계구도를 마련했다는 논란이 크게 일었었습니다. 이 사건 10년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삼성 측엔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KBS 뉴스 오연태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2달여 만에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올 초부터 집값이 워낙 급등했던 탓에 하락세가 미미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상승 기조가 멈췄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서초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106제곱미터의 실거래 가격이 9.13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9월 초에 38억 원이었는데 지난달엔 35억 원으로 3억 원 떨어졌습니다. 집값이 더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는 매수자와 가격을 낮춰서는 못 팔겠다는 매도자가 눈치 싸움을 벌이면서 거래 자체는 뜸합니다. 매도자, 매수자 호가 갭이 너무 커요. 호가가 떨어지는 거지 실질적인 매매 가격이 떨어졌다기보다는 호가 갭이 아마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번 주 서울 전체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마이너스 0.01%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지난해 9월 이후 61주 만입니다. 거래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9.13 대책 이후 경기 부진과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대출 규제 등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걸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매수 대기자들에겐 여전히 집값은 비싸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새에 3억 원이 떨어졌다는 이 아파트도 지난 1년간 12억 원이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로 봐도 올해 들어서 7% 넘게 올랐고 이번 주 0.01% 떨어진 겁니다. 더구나 감정원이 내는 아파트값 통계엔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도 반영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계절적인 성수기인 겨울방학 이사철 때까지 적체된 매물들이 소화되지 않으면 약세 기조가 더 짙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택지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크게 늘리기로 했는데 분양가 거품을 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대한민국 교도소의 비리 의혹을 이번 주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 관련 제보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교정 비리가 특정 교도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입니다. 교도소 이감이나 방배정, 금지 물품 반입 등 그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먼저 탐사보도부 정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만기 출소한 47살 이모 씨. 부산 교도소 부역 중이던 지난 2016년 노골적인 이감 거래를 적은 편지를 알고 있던 다른 재소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청송 교도소 부역 중인 한 재소자를 서울 남부교도소로 이감시키기로 얘기가 끝났다. 뇌물을 송금할 계좌 번호까지 불러줬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 어디로 이송 가? 어디 교도소로 다음 달에 가기로 작업이 돼 있어. 야, 500만 원이나 달라더라. 이런 얘기들을 흔하게 하고. 또 다른 재소자에게 이런 편지도 받았습니다. 석 달 뒤 목포 교도소로 이송을 가야겠다. 자신이 머물게 될 교도소가 목포 교도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재소자는 실제로 2달 뒤 목포 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교도소 간 이동은 교정 당국과의 뒷거래를 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해 말 수도권의 한 교도소에서 출소한 박모 씨 역시 방 배정을 대가로 교도관에게 뇌물을 건네는 일을 여러 번 들었다고 말합니다. 어제도 방을 보내달라.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사고 나갔으니까. 그럴 때 뭐 어느 계장한테 얼마를 줘가지고 됐다길래 우리 그 집만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되더라고요. 어렵게 입을 땐 퇴직 교도관도 있습니다. 원하는 수용실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밖에서 뭐 만난다든지 해가지고 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뭐 그냥 됩니까? 경찰서 주장에서부터 벌써 방이 배치가 다 돼 있다니까. 허술한 감시를 틈타 교도소 내에 담배 등 금지된 물품이 들어오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접촉 변호사가 많다 보니까 이제 뭐 발이 금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뭐 마약들도 막 들어오는 부분도 많고 극소량이라도 뭐 불편 하나만 느껴지더라도 보통은 뭐 심리라도 갖고 들어. 교정당국은 KBS가 보도한 김상채 변호사 관련 교정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남부구치소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처음 KBS가 보도해드린 교정 비리 내용은 독방 거래였습니다. 1,000만 원 정도면 독방을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교정 당국을 상대로 한 브로커들의 로비와 뒷거래가 가능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교정 비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탐사보도부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훌쩍 넘은 수도권의 한 교도소. 17제곱미터 남짓한 이 방의 정원은 6명. 이마저도 방이 부족해 10명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류들 간의 마찰이 많죠. 뭐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뭐 좋은 교정시설이나 뭐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현행 법률은 수감자에게 1인실, 즉 독방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이나 교정 여건을 감안해 혼거실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독방 거래가 드러난 서울 남부구치소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전체 독방의 30%에 달하는 109개의 1인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반면 혼거실은 335개 가운데 2개만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53개 교정시설 가운데 모두 1,900여 개의 독방이 비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독할 교도관이 부족하다는 게 교정 당국의 설명인데 들어가기 어렵다는 독방이 실제로는 상당수 비어 있다 보니 검은 뒷거래는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엄격한 교도소 보안 체계 때문에 수감자들은 누가 독방으로 갔는지 눈치채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집사로 수시로 그래요. 3번 방 있는 놈들을 뭐 4번 방으로 바꿔버리고 뭐 그런 경우도 많아. 누구 몇 번 방으로 가라.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혀 그런 거 눈치를 못 채거든. 가석방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형기를 3분의 2가량 채우고 모범수로 인정을 받으면 먼저 교도소를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교도소는 이제 형식상 이제 모범수라고 해서 이제 가석방 내보내는데 돈을 많이 줘서 1년형을 받았는데 뭐 6개월을 땡겨서 나간다. 그런 거는 좀 불가능하고
한두 달 정도는 가능하다. 법무부의 자료를 보면 매년 전국적으로 가석방되는 수감자 수는 대략 6,000명 선. 교도소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로 올라온 수감자 중에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과하는 비율은 보통 90%가 넘습니다. 결국 교도소장이 누구를 추천하느냐가 결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심의 규정에 따라 각 대상자를 올리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통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방과 이감, 가석방까지 법무부 교정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뒷거래에 대해 이제 교정당국이 답을 낼 차례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 보고서가 최근에 공개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그럼 어제와 그제 집중 보도해드린 사립중고등학교는 어떨까요? 역시 비공개돼 왔습니다. 이게 바로 취재진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은 감사 보고서인데요. 받아도 비공개가 많습니다. 전국의 사립중고등학교는 1,580여 곳인데 이들은 대부분 사유재산이니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사립학교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사학의 특성에 비추어 자주성을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또 공공성을 높이라고도 써 있습니다. 사학의 재정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왜 투명한 공개와 감시가 필요한지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혜중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은혜학원. 2016년 설립자 이모 씨는 학교에서 종교 행사를 했다가 이사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규 과정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게끔 방조한 부분으로 제가 본 거죠. 하지만 이 씨 일가는 여전히 학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후임 이사장은 부인이 넘겨받았고 아들과 둘째 딸은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첫째 사위는 고등학교 교장, 둘째 사위는 재단 이사입니다. 며느리는 중학교 교사, 부인의 조카 2명은 각각 중학교 교감과 교사고 조카와 손녀는 고등학교 직원입니다. 세명학원의 파주고등학교는 2016년 윤모 이사장이 딸을 부정 채용했다가 이사장직을 취소당했습니다. 면접에 직접 들어가 질문도 했습니다. 학교를 장악한 일가족, 아버지 힘으로 교사가 된 딸, 이들 족벌사학 가족들 급여는 어디에서 받은 걸까? 사립학교 재정은 교육청 지원금과 세단 전입금, 그리고 학부모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은 급식비와 수학여행비 같은 일회성 경비로 이를 제외하면 학교 운영비 중 90% 이상이 교육청 지원금, 세금입니다. 앞서 본 은혜학원의 경우 학교 운영비 93억 원 가운데 99%인 92억 원이 교육청 지원금이었습니다. 재단이 낸 돈은 1%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립자 일가 중 학교에 취직한 8명의 급여, 바로 이 교육청 지원금, 즉 세금에서 나갔습니다. 파주고 전 이사장의 딸도 3년 동안 세금에서 급여를 받아갔습니다. KBS가 전수분석한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감사보고서 3,300여 건. 비리사학으로 꼽은 80개 학교 사례만 보더라도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최근 3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 80개 중 76개 학교가 4대 보험료와 같은 재단이 반드시 내야 하는 돈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당초 이들 비리사학들의 실태를 11월 15일자로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한 달 뒤로 미뤘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이번에는 비리 사학들에 대한 감사를 직접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의 감사관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득형 시민감사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방금 리포트에도 말미에 나왔는데 원래 오늘 전국 교육청들이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왜 갑자기 연기가 된 걸까요? 양도 좀 많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정보공개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거기 세부적인 기준이 조금 좀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재판 중인 경우에는 이제 비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모든 그 재판 중이라고 해서 다 비공개할 것이냐 네. 뭐 이런 부분들 공개할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이제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만 이제 정리되면은 다음 달 17일부터는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야 될 양도 많고 해서 좀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그만큼 사학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만만치 않구나 하는 느낌도 분명히 들거든요. 현장에서 실제로 감사를 진행하시다 보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 진행하는 좀 어려움은 없으신가 싶어요. 예, 막상 해보니까 그 모든 사학에 다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예, 이런 문제가 심한 사학을 감사하다 보면 일종의 이제 협박 같은 게 좀 들어오기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뭐 동료 여성 감사관한테 그쪽 직원들이 뭐 사랑해요라고 네. 뭐 성희롱한다든가 네. 뭐 저에게도 협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전화로 당신 뭐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되나 좀 보겠다라든가 또는 파면을 요구했던 그 여성 교장 선생님의 남편이 또 전화해서 뭐 협박을 하는 경우 또 뭐 감사장에 도청장치를 또 설치해 놓는 경우 뭐 다양한 형태로 협박을 하죠.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참 애로가 많으시겠네요. 또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내용인데 교육청이 감사를 해서 그걸 근거로 징계를 요구해도 사실상 그 징계를 실행을 하는 데는 사학들의 어떤 재량권에 달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학 비리가 또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네. 문제를 저희가 제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구조에서 어떤 식으로 좀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고쳐 나가야 될까요? 저도 시민감사관으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단호하게 감사를 하고 싶어도 이거 든든한 뒷배가 지금 사학 비리에 네. 뒷배가 사립학교법입니다. 관할청의 그 지도 감독권을 거의 그 종이 호랑이로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이게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비리를 저질러도 이사장이나 설립자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봐주고 오히려 우리에게 공익제보를 하신 선생님들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뭐 파면이나 이런 배제 징계를 하시고 네. 결국은 그러한 그 징계권을 우리 교육청이 갖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은 교육청이 징계 요구권 정도밖에 네. 없는데 징계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사학들이 뭐 그러면 자율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사유재산이다. 그래서 예. 국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사립 유치원도 그랬고요. 네. 사립학교 법을 보면 자주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자주성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사학들이 자꾸 자율성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자율성을 이렇게 비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봐줘야 하는 건지요?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학에서 그 사유재산을 인정해 달라든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립학교를 영리기관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은 학교를 설립하지 말고 사설 학원을 설립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네. 어불성설이고요. 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보면 우리 공공사업의 그분들의 땅이 이제 편입이 되니까 증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산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도 해주고 뭐 이런 경우들 세제 해제도 해주고 네, 뭐 이런 이미 많은 부분들 혜택을 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영리기관으로서의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교육이라는 본질에 좀 더 사학들도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예.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큰 차질 없이 치러졌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정도로 다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결시율도 높았습니다. 모든 등급에서 변별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시험장을 나서는 수험생들의 얼굴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이 묻어납니다. 특별시험인데 너무 어려워서 국어시험 끝나고는 수학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못 본 것 같아서. 앞부분부터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뒤에 시간 배분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교사들 역시 불수능이란 표현이 나왔던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게 어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이 까다로웠을 거라는데 현직 교사와 입시업체 모두 동의했습니다. 꽉꽉 채워져 있어서 학생들이 이걸 읽을 때는 상당한 지문호 길이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수학과 영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다는 평가. 정시에서 상향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위에서도 이렇게 조금 낮춰 쓰다 보면은 좀 중위권, 소위 얘기하는 중상위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학들이 아마 눈치 싸움, 아마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국어 영역의 오탈자는 문제 푸는 데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처리 과정이 미숙했습니다. 오탈자가 있다는 사실이 미리 새나간 데다 수험생 중 13명은 바로잡는 정오표를 받지 못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수험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이처럼 미리 공개하고 일부 혼선이 빚어질 걸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수능 결시율은 3교시 10.41%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조차 적용하지 않는 수시 모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수능 정답은 26일 확정되며 성적은 다음 달 5일 발표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모두 지금은 홀가분한 기분들이실 겁니다. 수험생들은 하루 종일 긴장감 속에 차분히 시험을 치렀고 시험장 밖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응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경찰의 수험생 호송 작전도 긴박하게 진행됐습니다. 수능일 표정 이호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사장 앞 응원전은 뜨거웠습니다. 후배들아 고맙다! 수험생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네가 어려운 건 전국에 있는 학교 다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어? 부모들은 사랑을 담아 안아줍니다. 잘 먹을게요.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격려의 말도 건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한 만큼 잘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올해 78, 인생 선배도 수능날은 떨립니다. 이 시험장이라도 가봤으면 했었어요. 떨리긴 떨리는데 행복합니다. 올해도 곳곳에서 수험생 호송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아슬아슬 고사장에 들어섭니다. 맞습니다. 시험이 진행 중이지만 어머니는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3년 동안 준비를 잘했으니까 아마 잘 보고 오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가 지고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안도와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홀가분한데 이번에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결과야 어찌됐든 오늘 아들, 딸들에게 해줄 말은 수고했다 한마디입니다.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길 가다 우연히 데이트 폭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가해 남성이 다짜고짜 신고자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또 가해 남성은 범행 현장에서 달아나기 위해 신고자를 차에 매달고 그대로 질주하기도 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차문을 연 채로 그대로 달아납니다. 충돌 지점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빠져나오고 주위 사람들이 놀라 달려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아침 승용차 운전자가 한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성이 도와달라고 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가해 남성은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수고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여자분을 머리채 잡고 주먹이랑 복부를 때려가지고 신고를 하던 중인데 112에 신고된 걸 보고 저한테 살려준 거죠. 경찰에 신고했냐면서. 가해 남성은 달아나기 위해 차를 탔고 조 씨가 차를 붙잡았는데도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조 씨는 가해 남성의 차량에 매달린 채 20m가량을 가다가 이곳에서 떨어졌습니다. 결국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팔꿈치로 코를 얼굴 쪽을 가격해서 이제 코가 부러지고 앞니가 조금 흔들리고 왼쪽 다리랑 전신에 이제 멍이랑. 가해 남성은 경찰에 출석해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을 당했던 여성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폭행 혐의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지난달 일어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잔혹한 살해 수법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청와대 청원에 오르며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늘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PC방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10만여 명. 국민적 분노 속에 김성수는 지난달 치료감호소로 이송됐습니다. 우울증 진단서는 왜 내셨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누가 내셨습니까? 한 달간의 정신감정 결과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긴 했지만 사건 당시 치료 경과 등을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결론 내렸습니다. 김성수는 오는 20일 치료감호소에서 구치소로 이송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도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상처는 30여 군데가 아니라 80여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 측은 이를 토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수의 동생이 공범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뒤통수와 목덜미에 찔린 상처가 집중된 건 동생에게 붙들려 있을 때 흉기에 찔렸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 서 있을 때 맞은 칼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충분히 발생할 정도의 상처로 보이는 범행의 완료 이후에 형을 뜯어 말렸다고 해서 있었던 살인죄의 고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동생을 살인 혐의 공범으로 보긴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동생에게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오늘 수능이 치러졌는데 작년 수능 때 생각나시나요?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 수능이 하루 미뤄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었죠. 네,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난 지 오늘로 딱 1년이 됐습니다. 지진으로 거처를 잃고 컨테이너와 대피소 등으로 옮겼던 이재민들은 1년이 흐른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좁고 허술한 컨테이너들. 1년 전 지진으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지내고 있는 임시시설입니다. 밥이라도 옳게 해먹겠는 게 이래가. 부서진 집이 철거되자 김주태 씨는 최근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샌드위치 패널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화재에 취약하지만 정부 지원금 900만 원의 대출금을 보태도 더 나은 집을 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진 때문에 다른 일도 손에 안 잡혀. 일 손에 잡히는 게 대찬하게는 짓고 있죠. 피해 주민 대부분은 새 집을 지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는 그쪽으로 다 못 살아갖고 흩어졌죠. 대안은 없어요. 어여야 될지. 근데 날씨는 추워지지요. 살던 아파트 건물이 기울어 인근 임대 아파트로 이주했지만 곳곳이 갈라지고 부서져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임대 기간이 2년이다 보니 당장 1년 뒤 어디서 살지 걱정입니다. 1년 후에 우리가 땅바닥으로 나서 앉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또 체육관으로 간다든지. 아직 집을 수리하지 못한 이재민 100여 명은 돌아갈 기약도 없이 대피소에서 두 번째 겨울을 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라 그 자체를 거의가 반각하고 살아요. 체념을 하고 산다 그럴까.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작년 포항 지진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열 발전소 탓이다. 자연 지진이다. 원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지목된 건 진앙 근처의 지열 발전소입니다. 발전을 위해 고압의 물을 넣는 주입구의 끝단이 땅속 진원과 가깝다는 게 근거입니다. 강한 수압이 단층을 자극해 지진을 유발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됐고 최근엔 포항 단층암과 비슷한 암석을 경북 영덕에서 채집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눌러도 부셔지는 이런 아주 약한 암석이고 주변이 조밀한 암석으로 막힌 상황에서 약한 암석에 물이 주입되면 수압이 높아져 단층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증가했을 때 그 단층이 과연 움직이겠느냐 그거를
여러 가지 실험으로 좀 밝히고 싶은 겁니다. 반면 자연 지진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견해도 있습니다. 포항 지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 때문이란 입장입니다. 차이는 지진이 시작된 땅속 진원의 위치. 정확한 진원이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구보다 2km 정도 더 깊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지진이 지하 4km에 위치하는 물 주입구와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 지진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내외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내년 3월 지진 원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지열발전소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추를 하는 데만 1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발표 이후에도 지진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내년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한 직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문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8분쯤 독도 북동쪽 339km 해상에서 48톤 통영선적 연승어선 문창호와 164톤 일본 어선이 충돌해 문창호 기관실이 침수됐습니다. 해경은 근처에 있던 어선의 협조를 요청해 우리 어선 2척이 문창호 선원 13명을 모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다 2010년 세상을 떠난 고 이태석 신부 기억하시죠? 그의 고귀한 헌신은 영화 울지마 톤즈로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내년부터 남수단 교과서에 이 신부의 일대기가 실린다고 합니다. 정하연 기자입니다. 남수단의 오지마을 톤즈에서 전쟁과 가난에 시달리던 주민들을 정성으로 보살폈던 고 이태석 신부. 집도 없었고 아이들도 다 걸벗고 다니고 굶는 아이들도 하루에 겨우 한 끼 먹는 애들도 많았었고. 소년병들에게 총 대신 책을 들게 하고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를 돌보며 그들과 하나가 됐습니다. 크게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도움 덕분에 아이들이 좀 더 바르게, 좀 더 밝게 클 수 있었던 거. 암에 걸린 줄도 모른 채 병원을 짓고 7년 넘게 인수를 베풀었던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의 고귀한 삶이 남수단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배포될 교과서엔 매일 300명의 환자를 돌봤고 학교를 지어 수학과 음악을 가르친 그의 일대기가 2-3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특히 이 신부의 희생으로 열악한 남수단이 변화할 수 있었다며 그가 남수단과 전 세계의 영웅으로 남았다고도 적었습니다. 자기 몸보다 밥 먹는 시간도 환자 치료하다가 그냥 밥을 거르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톤즈 사람들은. 남수단 학생들은 이제 이태석 신부가 실천한 사랑과 희생, 나눔의 의미를 학교에서 배우며 길이 되새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